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같이 있었거든. 낯익은 사진과 함께 되살아난 1920년대 북경 시절은 처절하리만치 비참했다. 가난해서 밥을 못 얻어 먹은 것이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저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뭐를 해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버지도 뭐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독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회영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회영은 빈민가를 전전하며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 시절 이회영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독립운동가 김창숙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이미 예순이 가까워진 나이, 이회영은 퉁소를 불며 배고픔을 잊었다고 한다. 생활비조차 없던 시절 독립자금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회영은 난을 쳤다. 생활비를 덜기 위해 남편과 생이배를 하고 아내 이은숙은 홀로 서울에 돌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두 딸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비참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 돌아온 이은숙은 남의 집 친모노릇까지 해가며 모은 돈을 중국으로 붙였다. 하는 기술을 배셨대요. 그 기술을 배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하자 가지고 학생복을 갖다가 제복을 만드는 판을 그런 일도 했어요.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절 데리고 가실 적에 그 앞에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때릴 수 있는 생각이 나요. 저 빨리 저 치치부부 타고 아버지한테 가자고. 전 그때 철없이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심정은 어땠을까 말이죠. 전 그걸 생각하면 그래 제가 이회영은 상해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상해에는 아들 규학이 일제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1932년 11월, 이회영은 최후의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행을 결심한다. 예순의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향한 이회영은 당시 심정을 시사여귀로 표현했다. 죽음을 맞이할 땅을 찾아갈 만큼 그는 비장했다. 그것이 아들 이규창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상해 부두에서 아버님 가실 때 배 태워드리고 혼자 배웅하고 거기서 뭐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길이 되는 것 같아서. 대련항에 도착한 이회영은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기다리던 일제경찰에 붙들린다. 그리고 일제경찰서 차디찬 감옥에서 치열했던 독립투사의 생을 마감했다. 만석군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모두 내놓은 이석영 역시 오랜 세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동생 이회영이 옥사한 지 2년 후 이석영은 상해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분이 일정하게 30년대까지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발견 기록이 특히 없는 것은 그분이 은둔 생활을 주로 했다. 말하자면 표면에 나서는 건 자기 아우들, 이 효영이라든가 시영이라든가 니들이 해라. 나는 뒤에서 뒷담만 봐준다. 계속 그분은 그런 태도로 움직였거든요. 더더군다나 30년에 들어가가지고는 굉장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 이목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식의 은둔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 후 막내 이후영도 가족과 함께 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주로 떠난 육형제 중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 건영과 철영은 해방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중국에서 생을 마친 삼형제 중 석영과 후영은 대까지 끊기고 말았다. 결국 육형제 중 해방 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조선왕조를 이끌어왔던 지배층, 벌렬 가문에서 독립운동에 그렇게까지 무관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처럼 큰 수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혜영 형제가 권문세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다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은 그것대로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임정요인들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다. 벅찬 감격과 환희의 순간,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육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 이시영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칼레를 점령한 영국군이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칼레시를 대표하는 6명이 목숨을 내놓는다면 나머지 모든 시민들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려 나섰던 그 6명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 칼레시를 대표하는 네노라 하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후 이 칼레 시민들은 이 6명을 기리기 위해 오퀴스트 로댕에게 조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칼레의 시민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흔히 이 칼레 시민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100년 전 우리에게도 이 칼레 시민상을 떠올릴 만한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돈과 권력을 모두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망명길을 택했던 이회영과 그 형제들입니다. 600억이 넘는 거금을 독립투쟁을 위해 바치고 자신들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견디면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중 삼형제가 중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